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도 시험 대비 법 개정 및 정오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특강과 함께 자료까지 다 카페, 우리 직공패스 카페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기운이 여러분께 전달되어서 여러분 시험 볼 때 정말로 그냥 초인지가 발휘돼서 답이 팍팍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적과 또 우리 직공패스의 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며칠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잠 좀 줄이시고 좀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좀 이제 주말 또 주일에 좀 쉼을 조금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목 상태도 아주 좋아지고 또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 올라오는 이런 기운을 여러분께 이제 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합격 기운 받으십시오. 기 팍팍 에너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에너지를 좀 쉼을 갖고 얻었지만 여러분들은 시험 때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잔소리 같지만 잠 좀 줄이시고 다른 일보다는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강의에 집중하셔서 아름다운 이중의 일을 거두시고 시험 끝나고 또 합격자 발표 나오면 합격지가 정말 합격지가 넘쳐나서 우리 직공패스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10문제 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0문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내용들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정오표 문제들도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용보험법 갑니다. 이론 페이지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 능력개발법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니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사실은 뭐 용어만 변경됐습니다.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이 옛날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다라고 보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 안정 직업력 개발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지원급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등은 쭉 나옵니다. 1년의 범위에서 그래서 1년의 범위에서 이런 거 이제 포인트 감 잡으셨죠?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고용노동부 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쭉 나오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반환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명하여야 한다라고 나오고요. 또 그 것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시험에는 5배 이상의 이렇게 또 말장난할 수 있습니다. 법이 어려운 건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답니다. 징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거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쭉 나오다가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러면요. 딱 걸려들기 좋아요. 하여야 한다. 당연히 해야지. 이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반환은 명할 수, 여기는 또 내용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안정 직업력 개발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직업력 개발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 이거 시험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할 때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은 명하여야 한다.
잘못 지급된 지원금은 명할 수 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서 한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문제 체크 포인트 하면 정말 특강의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정말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이 아주 업되면서 제 음성이 시험 시간 내내 들릴 겁니다. 1번 갑니다. 취업 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가 고용법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에 배정을 했거든요. 이거 2번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 꼭 한 문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취업 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에요. 제목이 취업 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다. 얘랑 헷갈리는 게 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릴까 봐 이렇게 정리했는데 2번에 보면요. 2번이 아니라 1-1이네요.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에요.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내용과 취업 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내용이 달라요. 이거 헷갈리면 뭐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하면요. 답을 체크하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여기선 제목이 뭐라고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그 급여를 받으려 한 날부터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답니다. 지급을 아니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거 꼭 확인하십시오.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뭐 그러하지 아니라 나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제한하지 아니한다.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거 꼭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건 이거예요.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거든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급여를 받으려 한 날부터 취업촉진수당 지급을 이 내용은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은 이것입니다.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 인정 대상 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취업촉진수당은 여기에 없어요. 구직급여 제한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3번 보게 되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을 지급받으려 한 사람이 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여기죠. 2번이죠. 죄송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에 따른 신고 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 인정 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그럼 이 말 자체가 이 말도 맞지 않나요? 이 말 자체가 구직급여 지급 제한에서는 삑살입니다. 삑살이.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나 1-1번에서 한 문제 꼭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체크해야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이나 받으려 한 날부터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지 라고 해서 당연하지 체크하고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거 꼭 체크 포인트 하고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 신고 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이 내용 꼭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급여와 관련된 이직 직후에 새로 수급자를 취득하면 그 새로운 수급자에게 따른 취업촉진수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하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이 제목이 취업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이다. 라고 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 문항 자체가 삑살이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하고요. 이 문항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앞에 문제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사람에게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하는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당연하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신고 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 인정 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당연하다. 그 실업 인정 기간에 한정하여입니다. 그 급여를 받으려 한 날부터 이렇게 또 장난질할 수 있습니다. 그 급여를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또 장난질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 대상 기간에 한정하여 그래서 이것도 문항 꼭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운 수급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수급 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앞에 문제하고 1번 문제하고 1-1번 이 둘 중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특강 때 체크하고요. 헷갈리는 거 정리하면 정말 특강의 보람이 있죠. 여러분 시험 볼 때 반드시 나오니까요.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번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처해지는 벌칙은 이건 법 개정 내용입니다. 법 개정 벌칙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3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법 개정 내용입니다. 네, 시험에 나오면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그럼 정답이 4번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수정돼서 나오겠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꼭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 이거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와 공모하였다. 공모하면 공모했어? 기억나죠? 공모했다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모하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 3. 이 둘 중에서 한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갑니다. 이건 오타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실업이 급증한 경우 수급 자격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실업이 급증한 경우 다른 거 다 볼 거 없습니다. 문제와 포인트를 찌찌뽕 해야 됩니다. 실업이 급증했다라고 나오면 실업이 급증했다. 특별히 급증했구나. 특별 연장급여라고 포인트 잡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실업의 급증,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도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요. 소정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지급할 수 있다. 60일 범위에서 이것도 보시고요. 4번 갑니다. 다음 중 고용노동법 시행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취업 촉진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업 시 취업수당 지급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원표 문제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 소개, 동행 명령, 체육 관련 행사에 참석 기회 제공, 직업 적성 검사, 직업 정보 제공 등 이런 거는요.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요. 앞다리가이만 딱 잡으면요. 뒤는 따로 나옵니다. 그러면 일자리 정보 어쩌고 저쩌고는 맞다. 직업 적성 검사 어쩌고 저쩌고는 맞다. 구인 훈련 등 어쩌고 저쩌고는 맞다. 이게 제일 빨라요. 굳이 뒤까지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인 훈련 등 직업 적성 검사 등 일자리 정보 등 이런 거는 취업 촉진을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취업수당 지급은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번 갑니다. 다음 중 나왔죠? 오케이, 좋습니다. 5번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요. 내용 보면요. 뭐 구인 훈련 등 일자리 정보 등 직업 적성 등 실업급여 등 재취업 활동 등 이런 것들은 취업 촉진 내용이다라고 보고요. 5번 갑니다. 다음 중 고용보험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이것도 법 개정 문제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은 자에게는 거짓 나왔죠? 거짓말을 삼삼하게 했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거짓말을 삼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모하면 공모까지 해서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보고요. 3번은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즉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의 원칙에 따라서 행위자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왜? 행위자는 당연히 벌어야죠. 하지만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는 벌금형을 과하지 아니한다. 과한다가 아니라 과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말이죠. 상당한 주의와 감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네요. 예외상입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는 벌금형을 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 빡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오, 근로자를 해고했어? 해고 삼삼하게 했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보고요. 피보험 자격에 관한 신고 사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업주, 보험, 사무, 대행기관, 대표자 등 쭉 나오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도 300만 원, 3년 벌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 잡으시기 바랍니다. 뭐 내용들은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다만 상당한 지위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을 과세한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이렇게 여러분 알기 쉽게 써놨습니다. 6번 갑니다. 다음 중 수급 자격의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 근로 제공 사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직업 안정,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조사할 수 있는 사람 직업안정기관장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장이다. 실업 나오면 직업안정기관장이다. 라고 보시고요. 7번 갑니다. 하나의 수급 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무엇이라고 한다? 소정급여 일수라고 한다. 소정급여 일수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8번 갑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도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한다. 지급한다가 아니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포인트 잡고요.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받은 기간에 대해서 지급한다. 당연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당연하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 요건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능 여기서 돈, 금액 나오면요. 금액 돈 나오면 대부분이 대통령령입니다. 여러분 살짝 바꿉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 요건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왠지 또 딱 떨어져요. 그래서 돈 금액 나오면 대통령령이다 라고 보시고요. 9번 갑니다. 구직급여의 지급 절차 중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원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지정하는 경우는 이건 뭐 단순한 겁니다. 최초의 실업인정일, 의 계좌를 실업인정일에 신고 포인트 잡고요. 10번 갑니다. 고용보험법 이거 처음에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 패치가 나옵니다. 꼭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 암기 다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확인만 하시면 되거든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기간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이직의 현재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5년에서 10년 이상입니다. 5년에서 10년 이상이다 라고 보고요. 이직이 현재 50세 이상이죠. 50세 이상이다 라고 하면 240일이죠. 그래서 정답 240일이다. 체크 포인트 주고요. 꼭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120일로 시작해서요.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120일에서 270일이다. 자영업자는 120일에서 210일까지다. 라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50세 이상, 정확히 말하면 50세 이상 및 장애인입니다. 즉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똑같습니다. 계열수가요. 그래서 요거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장애인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50세 이상과 똑같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고요. 11번 갑니다. 고용보험법상 상병급여의 일자는 단순한 겁니다.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한 날. 상병급여의 일자는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 생긴 게 아니라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한 날이다 라고 보고요. 12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기법이죠. 법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꼭 나올 것 같습니다.
국기법에서 나오면 이거 나옵니다. 2020년도 주거급여의 변경사항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 선정기간에 45%에서 계속 변경돼요. 42, 45 변경되는데 이번에 또 변경했습니다. 2022년도에 중위소득의 46% 이하로 변경됐다. 선정기준이. 선정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6 이하로 변경됐다. 이거 이번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이거는 기본서에서 나왔지만요. 나오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의 주거급여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객관식이기 때문에요. 이거 다 외울 거 없습니다. 235만 5,697 이거 외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230만 원 정도 4인 가족 230만 원 정도 조금 이제 세심한 분들은 1인 가구는 89만 원 정도, 2인 가구는 140만 원 정도, 3인 가구는 190만 원 정도, 4인 가구는 230만 원 정도, 5인 가구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요. 앞대가리 이렇게만 보시고요. 나오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것 같고요. 차상위 계층은 뭐예요? 소득 인정의 기준 중에 100분의 50 이하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1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법 국기법의 외국인 특례에 대해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성년이 아니죠. 미성년 자녀입니다. 성년 나오면 무조건 삑사입니다. 사람 포인트 잡고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그렇구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배우자에 대한 대한민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직계 비속이 아닙니다. 직계 존속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입니다. 성년이 아니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라고 보고요. 2번 여기 쫙 나와 있죠. 2번 갑니다. 다음은 국기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이의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식을 받으면 30일 이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가 아니라 뭐예요? 10일 이내에 요거 포인트 꼭 잡으셔야 됩니다. 30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없이 서류를 첨부해서 보건복지관 또는 소관중앙행정에 조언해야 한다. 그래서 요거 포인트 잡고요. 30일이 아니라 10일이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론 강의죠. 여기서 응용이 나올 수 있죠.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복지관에 이의를 지청할 수 있다. 그렇구나. 보건복지부 관한 이의를 시청한 사람은 시도지사의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것도 시면 잘 나옵니다. 90일 이내에 시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의를 시청하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입니다. 이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면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면 구두로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 신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당연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가고요. 고용보험법상 상병급여 일자 앞에 나와 똑같은 문제네요. 자, 확인하시고요. 4번 갑니다. 다음 중 수급권자 선정 기준이 가장 높은 건요. 교육급여죠. 선정 기준 교육급여 100분의 50, 생계급여 100분의 30, 의료급여 100분의 40이다라고 보고요. 4번 갑니다. 해상급여는 여기 쫙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갑니다. 지역자활센터 보장 항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유 공유 재산의 유상임대. 그래서 유상임대가 아니라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임대다. 그래서 자활센터의 보장 항목, 지역자활센터의 설립 운영에 대한 비용의 전부입니다. 시험에 이걸로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설립 운영 비용 또는 제일학서 하면 전부 또는 일부 나왔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니까 여기에서 전부 또는 해당되겠죠. 전부 또는 일부 해당되고요. 무상입니다. 보장기관에 실시하는 여기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응용 문제 나오면요. 세세하게 나오면 지역자활센터의 설립 운영 비용의 일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는 아니에요. 전부가 포함되는 겁니다. 일부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 잡고요. 이런 거 하나씩 포인트 잡는 게 특강의 또 매력입니다. 사업 수행 비용의 전부, 사업
여기도 사업 수행 비용의 전부입니다. 전부는 전부 및 일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부 나오면 압니다. 하여튼 보장 항목의 일부라고 나오면 아니다라고 보고요. 5번 갑니다. 로저스가 제시한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할 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오타 문제죠. 내담자의 입장에 대한 동감, 전형적인 말장난입니다. 동감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공감과 이해다. 그래서 공감과 이해다라고 보고요. 2번 갑니다. 인간 행동이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상을 지니고 있다가 상담 이론은 행동 나왔죠. 행동 나오니까 행동. 그래서 행동 재치뽕. 여러분 문제를 모르면요. 저도 출제 위원 많이 해봤습니다. 출제를 해보다 보면 문제의 같은 단어나 또는 같은 의미가 있으면 그게 답일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출제를 아무리 낸다 하더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노출돼요. 그 노출을 찾는 방법들도 시험 보는 큰 요령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를 몰랐다. 처음 보는 나오는데 행동이 나왔네. 행동 재치뽕 이거 찍어야지. 몰라도 이렇게 유추해서 찍는 거. 이것도 아주 특별한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 반드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문제, 듣보잡,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잡스러운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당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이죠.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험 보는 사람 모두가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건 찍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도. 왜? 그런 문제를 내거든요. 변별력을 위해서. 그런 문제 나오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똑같은 문제예요. 어차피 누가 찍신이 오냐, 누가 잘 찍냐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시간을 날려버려요. 이런 문제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 어차피 틀리려고 낸 문제는 그래 찍자. 찍으려면 그래도 확률이 높아야죠. 확률이 높을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에 있는 단어. 특히 상담학에서는요. 문제에 있는 직업 상담학에서는 문제에 있는 단어나 의미가 있으면 그걸로 찍자. 고용법이나 국기법에서는 긴 거 찍자. 4번 찍자. 이런 룰이 있습니다. 긴 문항의 단어를 숨길 수 있는 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 문항 찍자. 대부분이 읽다가 지치라고 4번 찍자. 상담학은 문제에 있는 단어로 유추하자. 이렇게 해서 찍는 요령까지 알려드렸습니다. 3번 문제 갑니다. 직업 상담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반적인 상담 과정의 사정 단계. 사정은 조사입니다. 조사 단계. 처음에는 뭐예요? 인지적 명확성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의 동기 존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의 자기 진단을 한 다음에 자기 진단을 바탕으로 탐색한다. 진단을 먼저 하고요. 진단을 탐색한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진단 탐색이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 포인트 드시고요. 4번 문제 갑니다. 초기 상담의 유형 중 관계지향적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진술, 감정 나오면 이건 관계지향적이죠. 관계지향적과 반대는 뭐예요? 정보지향입니다. 정보지향적,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시작된 면담과 상담에서 시작된 면담으로 구분한다. 누가 무엇을 상담의 틀 이런 것들은 정보 제공이고요. 관계 제공은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나누는 게 관계지향적이다라고 보고요. 5번 갑니다. 다음 중 내담자로 하여금 옳은 판단을 갖게 하는 과정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거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답만 외워도 좋습니다. 문항만 체크 포인트 하면요. 내담자의 독단적 사고를 밝힌다. 그다음에 불확실을 밝히고 그다음에 깨닫는다.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존재의 법칙에 따라 존재를 배운다. 깨닫고 배운다. 그다음에요. 비교 대조할 수 있다. 비교 대조한 다음에 뭐예요? 막판에 판단한다. 그래서 요 흐름 사고 깨닫고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갑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 상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보험자가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된 날,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그래서 적용 제외, 그러면 그냥 예를 들면 불법자, 그럼 불법이 해소됐다, 그러면 그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적용 제외가 된 날 바로 상실한다, 잘린다. 왜? 범법자니까. 범죄자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 보면 볼 거 없습니다. 얘만 딱
한 글자 빡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론할 때 강조했죠. 그래서 상시라는 것은 사망, 뭐 이직 뭐 이럴 때는 다 그 다음 날이다라고 보고요. 적용 제외가 된 날, 이런 상실한 날, 이건 바로 그 날이다라고 보고요. 7번 갑니다. 직업능력 개발 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직급여 지급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이 정지되면 직업능력 개발 수당은 지급한다가 아니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꼭지 빡 잡고요. 이것도 앞에 설명한 내용이네요. 8번 갑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이것도 꼭 나올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9,160원이다. 근데 느닷없이 또 직업상담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전년도 문제가 직업상담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뭐 허를 찌르는 문제죠. 우리 시험도 꽤 나올 수 있어요. 올해 것만 외우다가 작년 거 물어보면 또 당황하셨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9,160원, 2021년도 8,720원, 이거 두 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9번 갑니다. 고용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보험 기간이 2년이며 이직이 현재 45세 이상의 구직급여 수정일은 150일이다.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라고 보고요. 65세 이상인 자에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 고용안정은 60세 이상입니다. 고용안정은 60세 이상이다. 65세 이상은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65세 이상은 적용되고요. 고용안정은 60세 이상이다라고 보고요.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 낮은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준임금이 아니라 뭐예요? 통상임금을 기초액으로 본다라고 보고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180일,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네. 180일. 그래서 공부 좀 우울할 때는 180일. 그래서 18개월, 180일 이상이다라고 해서 시원하게 발전 한번 해보는 것도 카타르시스 정화에 해당됩니다. 10번 갑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와 산전 전후 휴가급여, 이것도 아주 말장난하기 좋습니다. 육아휴직 또는 출산 전후 휴가가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해서 180일 맞지라고 해서 뭐 딱 걸려들기 좋아요.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육아휴직은요, 휴직 개시일 이전입니다. 육아휴직은 뭐라고요? 휴직 개시일 이전이고요. 출산 전후 휴가는 휴가 종료일 이전입니다. 휴가 종료일. 근데 여기는 육아휴직 또는 출산 전후 휴가는 개시일 이전에, 출산 전후 휴가는 뭐라고요? 휴가 종료일이다. 그래서 이거 포인트 빡 잡으세요.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일 이전이고요. 출산 전후 휴가는 휴가 종료일 이전이다. 그래서 이것도 말장난하기 딱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부여받는 것이 피보험자여야 한다. 30일 이상 당연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에 1개월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한다. 당연하다. 출산 전후 육아급여는 상영약과 하한약을 두고 있고,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간 유직으로 한월, 통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을 기준으로 한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통상임금 100분의 80,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통상임금 100분의 80. 30일 이상,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출산 전후 휴가는 휴가 종료일 이전에,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10일 이내, 분할 사용 가능. 10일 이내 유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법 개정된 내용입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며칠이요? 10일. 두 번으로 해서 분할로 사용할 수 있다. 유급이다.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 잡고요. 여러분들이 육아휴직을 제일 어려워해요. 사실 고용보험법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육아휴직이거든요. 외울 것도 많고. 근데 저는 육아휴직 세세하게 다 외우려면 기회비용에서 비효율적이에요. 너무 시간 투자비 너무 헷갈려요. 그거 외우다가 또 다른 문제 까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을 나오면 그냥 이 정도 기본 틀에다가 포인트 잡고요. 뭐 나올 거 뻔하잖아요. 뭐 통상임금이다, 180일, 뭐 18개월, 뭐 이런 거.
6개월이 뭐 안 된 사람은 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 기본 내용이거든요. 여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얘가 나올 것 같아요. 3+3 부모 육아제도. 이게 이번에 시험에 여러분 꼭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세세하게 외우다 보면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세세하게 가지 말고요. 세세한 부분에서는 이 3+3 육아휴직제도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1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 1개월, 부 1개월, 모 1개월 각각 200만 원, 2개월에서는 뭐예요? 각각 250만 원, 각각 250만 원, 부 2개월, 모 2개월 때는요. 3개월 때는요. 부 3개월, 모 3개월 때는 각각 300만 원. 그래서 요거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4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50만 원, 최소 7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3+3 육아휴직 제도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후 지급분 제도가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거 나오고요. 사후 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다. 그래서 사후 지급분 제도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거는 3+3 제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꼭 암기하셔갖고요. 육아휴직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육아휴직에서 뭐 나와봤자 뭐 두세 문제 나오겠죠. 그러면 다 맞추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육아휴직에 늪에 빠져서 세세하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주 초인지가 발휘하고 지금 아주 시간을 아끼는 시간입니다. 육아휴직에 너무 몰입해서 숫자 하나하나에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깊이 나오면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고요. 11번 갑니다. 다음 중 고용노동법 시행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자격자의 취업촉진이라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정답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보 제공, 실업급여 등에 대한 보험, 적성검사 등 구인 훈련 등 여기는 취업촉진 훈련 조치에 다 해당된다라고 보고요. 12번 갑니다. 이 단순함계죠. 육아휴직은 이런 거 나옵니다. 단순함계 플러스 3+3.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에 추가하면 저는 그 정도면 무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육아휴직 들어가면 제가 이론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아휴직 담당 공무원도 내용 잘 모릅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출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육아휴직 급여의 늪에 빠지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나오면 육아휴직 급여의 육아휴직 시절부터 쭉 나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다만 해당 급여가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 해당 급여가 70만 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13번 갑니다. 다음 중 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이 법정 대리인 외에 대리인을 설명할 수 있는 자를 가나라마죠.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이 아니라 직계 존속입니다. 존속은 위에 있는 사람이고 비속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공인 중개사, 형제 자매, 공무원은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형제 자매, 청구인의 법인에 속하는 임원, 직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법에 따른 심사위원 허가를 받은 자. 그래서 요거는 포인트 잡아서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외우시고요. 14번 갑니다. 다 했네요. 감사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도 이제 목이 또 슬슬 아파 올라갑니다. 이쯤에서 나머지 이제 마무리가 돼서 좋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10문제 맞으면 40점 먹고 들어가랍니다. 이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보약이 되고 또 시험 공부하시는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요. 시험 날짜까지 정말로 이제 비상 시간입니다. 이 비상 시간, 아주 초인지를 발휘한 시간, 잠을 좀 쉬시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관건은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 실수를 더 안 하느냐, 여기에서 합격이 당락이 결정됩니다. 실수하지 마시고요. 시험날 시험 잘 보시고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자, 이상으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